저는 과학의 대중화보다는 대중의 과학화가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모두가 과학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그런 일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도 참여했습니다. 지금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요, 너무 지나치게 파고들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가 요구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사회를 알아야 하고 인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 통섭을 주제로 해서 과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진출하는 게 올바른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학의 세기입니다. 과학을 모르고 21세기를 살아남는다는 건 한마디로 언어도단이거든요. 보다 많은 분들이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으로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일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wikiseoul.com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빅이슈에서 한번 인터뷰 한번 했습니다. 인터뷰 하자 그러면서 그것도 재능 기부라 그래서 얼른 했습니다. 그런 재능 기부는 좀 쉬운 일인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했는데 참 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강연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강연하면은 주로 100분, 200분 막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20분 떠들라 그래서 상당히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 짧은 녹화하고 난 다음에도 몇 번씩이나 마음을 자꾸 바꿔가지고 엉뚱한 얘기 오늘 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대충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들으신 대로 과학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건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제목을 공감의 시대와 나눔의 과학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요. 제가 세대 갈등이라는 주제로 구글에 들어가서 사진을 하나 찾다가 제가 찾아놓고도 기가 막힌 거 찾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할머니의 표정이 참 착잡하잖아요. 손주가 귀엽긴 한데 손주 머리를 보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 세대는 왜 늘 다음 세대를 이렇게 늘 못마땅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저희를 못마땅해 했고요. 솔직하게 저희가 지금 여러분 세대를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만일 다음 세대가 전 세대보다 못하다면 지금쯤은 인류가 대충 멸망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조금씩 그래도 나아진 걸 보면 이건 그냥 기우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전 세대보다 못난 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를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혼자 정리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뭐라고 부를까 하면서 공감의 세대라고 한번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세대도 못 믿으실지 모르지만 무슨 큰 재앙이 벌어지면 저희도 봉사 갑니다. 못 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 드리는데요. 가기는 가는데 저희는 굉장히 계산하고 갑니다. 솔직하게 이거 내가 오늘 갔다가 내일까지 올 수 있을까, 내일 저거 끝내야 되는데 별의별 계산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제 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그냥 가시더군요. 내일 분명히 할 일이 있고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 가리는 주제에 지가 뭘 돕겠다고 문자 날리면서 가더라고요. 나 간다. 그러니까 그 친구 녀석은 나 저녁 때 갈 거야. 그놈도 갈 자격이 없는 놈인데 하여간 가더라고요. 도대체 이거를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반복적으로 보다가 제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제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얘기, 그 많은 사상가, 그 많은 지도자들이 입만 열면, 당신이 할 줄 아는지 어떤지 저 잘 모르는데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이웃을 사랑해라, 남을 배려해라, 뭐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아무도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그걸 시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것도 못 챙기면서, 제 부친이, 저는 제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당신이 주장하시는 거는 저희 아들 사형제 그냥 겨우 먹여 살리셨으면서 그 월급이라고 이만큼 가지고 오시고 뭐 겨우 먹여 살리셨으면서도 그냥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나보다 더 청렴한 놈 있었으면 나와봐라, 이게 당신의 그건데, 어느 날 제가 대학생 시절인데 하루 술도 뭐 거의 안 드시는 아주 뭐 모범 반듯한 분인데 술을 좀 많이 하시고 들어오셔서 그 아들인 저를 앉혀놓고 하신 얘기를 한 10번을 반복을 하시는데, 그게 야, 상위에 사과가 한 10개쯤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많은데 난 차마 그거 못 집겠더라. 근데 3개 집은 놈이 날 돌아다보더니 야, 넌 바보같이 1개도 못 집었냐? 배고프냐? 그리고 1개를 주는데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저는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제 아들 녀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읽어보니까 지가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거를 변명을 하는 게, 자기는 너무나 많은 걸 갖고 태어나서 자기가 너무 애쓰면 남들이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근데 그 얘기 읽다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자, 저는 어쩌면 여러분의 세대가 우리 인류가 그렇게도 바라던 이상적인 사회를 실천에 옮겨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이건 뭐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한다고 옆에서 자꾸 뭐라 그러는데, 저는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제 느낌으로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는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반드시 자연과학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꼭 써야만 입에서 나오는데요. 저는 다윈을 연구하고 진화생물학자인데요. 저희들은 그동안 다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연은 그냥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요하는 존재들은 많으니까 반드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의 모습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시뻘건 줄 알았습니다. 반드시 상대를 물어뜯어야, 반드시 상대를 제압해야 내가 살아남는 그런 건 줄로 알았습니다. 생물학자들도.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이런 연구는 또 다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들 중에 몇몇 생각이 올바른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무게로 제일 성공한 집단이 누구냐? 코끼리, 고래? 아닙니다. 식물입니다. 꽃을 피우는 현화식물이 가장 무겁습니다. 식물 전체의 무게와 동물 전체의 무게 비교해 보면요, 이거 저울에 뭐 비교도 안 됩니다. 동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존재들은 식물입니다. 그 식물과 지구에서 숫자로 가장 성공한 존재들이 곤충입니다. 이 둘이 매일같이 만나기만 하면 피 보면서 물어뜯고 해갖고 둘이 성공했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꽃가루를 날라주고 하는 이 공생관계로 이 둘이 막강하게 성공한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두 집단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수백 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양봉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뿐입니다.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반드시 상대를 거꾸로 들여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손을 잡음으로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호모 심비우스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사피엔스라는 말은 영어로 wise인데요. 현명하다고 합니다. 우리 뭐 모여 살았다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 있었다가 에렉투스 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에렉투스 했다가 뭐 별의별 게 다 있다가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가리켜서 그 많은 호모 종 중에 마지막에 살아남은 우리 현명한 인간이다. 저 찬성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현명했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살았어야만 합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공기를 망가뜨리고 마실 물 그냥 떠서 마시면 될 텐데 그걸 꼭 플라스틱 통에다가 넣어서 마셔야 되는 이런 이상한 동물이 돼버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현명하다? 절대 저는 찬성 못합니다. 뭐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헛똑똑해서요. 지 삶의 터전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은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멀쩡히 흐르는 강 다 때려 부수고 있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호모 심비우스로서 공생하는 공감하는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요즘 합니다. 저 오늘 할 얘기 참 많지만 하나만 그냥 하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세대 공감을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하기로 결정했냐 하면은 지지난 겨울에 3주 간격으로 제 장인 장모님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슨 놈의 나라가 그래도 뭐 세계 12위, 13위 경제 대국이라는데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4번 정도 겪어야 되는 양가 부모님들을 다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돼 있는 나라더군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고 다 맡기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가시는 과정에 몇 년 동안 제 삶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연구실에 와서 일 좀 하려 그러면 제 아내가 전화 병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 저 걸어 다닙니다. 학교. 그 집으로 또 뛰어가야 됩니다. 가서 차를 몰고 그래서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그럼 병원 문 앞에서 저희는 들어가서 일 보시고 가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다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갔다 모시고 집에 돌아오면 밤입니다. 그럼 저는 그날 이런 약속 어디 무슨 저 특강 수업 뭐 별의별 거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그러고 했습니다.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요? 한 개인의 삶을 그렇게 완벽하게 망가뜨려도 되는 겁니까? 물론 제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도대체 이렇게 가지고 나라가 유지될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고려장 생각이 막 날 정도로 참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오죽 힘들면 뭐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이만 보니까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어서 누가 고려장이라고 부른 거지 실제로 노인네들을 저렇게 산에다 갖다 버린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현대인은 당신 부모를 어떻게 보낼 건가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놈들 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자식들은 방목해도 커요. 그리고 되게 방목한 애들이 더 잘 크더라고요. 너무 엄마 아빠가 들러붙어 갖고 키운 애들보다 대충 내버려 놓은 놈들이 이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더 큰일하고 잘 살더군요. 이분들은 방목이 불가능합니다. 해보니까 매 순간 케어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예, 우리 이제 이쪽 좀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입시 어쩌고 저쩌고 입시 그냥 전 국민이 한 번에 합의만 보면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저 집에 애가 과외를 가니까 우리 애도 가야 되는 거지 저 집도 안 가고 나도 안 가기로 약속만 하면 아무도 안 가도 되는데 그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합의를 봐서 이쪽은 이제 대충 좀 잊어버리고 그냥 알아서들 좀 크라 그러고 저는 이분들을 좀 이제 이 나라가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예, 돈 있는 분들은 뭐 이런 데로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가시는 부모님은 돈이 있어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일종의 이건 쿼런틴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계시는 분을 그분의 삶의 터전에서 속아내서 좋기는 하지만 시설은 좋지만 먼 데 갖다 심어 놓는 겁니다. 가시는 분은 전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나 여기서 죽게 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청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이렇게 대가족 제도일 때는 그냥 어르신들이 집에서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다들 조금씩 돌봐드리면서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어느덧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저 따로 제 아내랑 따로 살다가 제 아내야 어머니와 아버님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회 제도가 뭐가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진 거지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레지던트 홈이라는 게 있고요.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것들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미 우리가 약간 비슷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골에 가니까 마을회관에 이렇게 할머니들이 그냥 매일같이 모여서 거기서 대충 사시더라고요. 예, 모든 동네에 마을회관 같은 모든 동네에 어르신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곳들을 마련하고 여기 의사 선생님 배치하고 또 간호사 선생님도 배치하고 영양사도 배치하고 하면 저는 직업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닌가 그런 단순한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거야말로 제 생각에 사회적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오늘 그냥 이거 던지려고 그냥 왔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거를 진짜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이 하면 부자들만 혜택을 받게 될 거고요. 이걸 정부가 하면 금방 질이 떨어져서 아무도 못 갈 거고요.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아까 우리 빅 이슈 만드신 저렇게 훌륭하신 분 한 분에게 맡겨서 일이 될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 기업의 이슈는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서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한 분이 그냥 우리가 지식이 별로 대단하던 시절이 아닐 시절에는 한 분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막 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충 파면 바닥이 다 보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렇게 만능인들이 많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다빈치, 우리나라로 치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연암 박지원 선생님, 이분들은 뭐 혼자서 뭘 그렇게 많이 했어요? 조금 약이 올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그렇게 했을 수 있겠더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태어나시면 기절하십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전문화, 전공을 하게 된 역사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옆에서 우물 파고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게 된 것뿐입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이제는 서로 한 우물만 파지 말고 남의 우물도 기웃거리고 거기에 넣어주면 그 사람들하고 함께 팔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을 갖추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개념이 제가 우리 사회에 한 7년 전에 던진 통섭의 개념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분야가 한 개인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만나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그런 개념의 전문가라는 분이 따로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 또 기업하시던 분 여러 사람이 만나야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후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15세 미만 어린이들보다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경로석 여기로는 부족해서 가운데로 좀 옮겨드리고 이분들은 몇 번 안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앉아 계셔도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지무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올 거는 여러분은 앞으로 직장을 적어도 5번 많으면 한 10번 정도 갈아타면서 인생을 살 거랍니다. 왜? 정년 없어지고요. 여러분 자살하지 않는 한 거의 100세까지 살 거고요. 그러면 30부터 100세까지 일하면 70년인데 70년을 무슨 재주로 LG에 들어가서 그냥 버티겠습니까? 쫓겨나고 또 다음 직장 얻고 하다 보면 5번, 7, 8번 직장을 옮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학 능력을 키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걸 수학 능력이라고 그러고 준말로 수능. 자, 수학 능력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대단한 세계의 학교들은 왜 수백 년 동안 똑같은 것만 가르칠까? 전공에 상관없이 기초과학과 인문학을 무조건 가르칩니다. 우리처럼 학부에다 경영학과 턱 만들어 놓고 최신 뭐 블루오션 뭐 이런 거 가르쳐 갖고 첫 직장만 잘 얻게 하고 그 양반이 40대에 무슨 짓을 하게 될지 상관 안 하는 그런 대학들이 아니라 기초만 가르칩니다. 왜? 기초가 바로 수학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초 중에서도요, 저는 오늘 이런 걸 하나 강조하고 가고 싶네요. 이분이 제가 평생 직장 얻어야 되고 평생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이 연세에 양자역학을 지금 시작하세요. 아유, 제가 말릴랍니다. 양자역학은 저 연세에는 시작 못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모든 공부를 앞으로 다 해야 되는데 시작을 과학으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왜? 과학은 10대나 20대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기 힘듭니다. 과학은 진입장벽이 높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평생 조금씩 하시고요. 공부는 과학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 국민이 과학 공부를 해야만 그래도 나라가 제대로 쓸 거다 하는 얘기를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런 얘기 제가 합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이 모양이라서 그럽니다. 중학교 2, 3학년 때 글 한 번 잘못 쓰면 야야야 넌 글이 안 되는구나 이과 가라. 수학시험 한 번 잘못 보면 아휴 야야 넌 문과 가라. 무슨 놈의 교육이 못하는 걸 가르쳐줄 생각을 안 하고 못하는 걸 피해가라고 전략만 가르쳐주는 이런 교육 가지고 이 양반이 무슨 재주로 한쪽만 배워서 70년을 일하면서 살아남겠습니까? 저 정말 문과이과 장벽 이제는 없어야 될 때 왔고요. 모든 사람이 이과 공부해야 된다는 걸 저 요즘 뭐 아주 대놓고 막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이과 공부는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정말 차근차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과학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남겠다? 21세기는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과학하는 저희들도 인문적인 성찰이 없으면 이제는 앞으로 쓸모없는 과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인문학을 품어야 되고 장차는 인문학을 하고 싶어도 저는 과학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도 과학자들도 이제는 뛰어들어야 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시간 조절을 잘 못하나요?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마찬가지로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워낙 명강의를 해주셔서, 예, 약간 좀 상기되신 표정들이신데, 혹시 좀 한번 여쭤보고 싶거나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쪽에 좀 마이크를 여자분께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지금 대학생인데요. 네. 저는 지금 조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노인 복지나 이런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안에서 계시다가 많이 우울증이나 그런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 노인 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게 적절히 활용하면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그쪽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잖아요. 정년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반대하시는 분은 정년을 없애면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그걸 또 뒤집으면 그러면 직장은 얻으시는데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일 안 하는 노인네를 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분들도
은퇴하신 분들도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당신 앞가름을 하게 되면 나는 내가 번 돈에 그렇게 많은 걸 뺏기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보면 아마 모두가 일하는 게 분명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한 8년 전에. 우리 지금 자본주의 세계의 임금 구조가 이게 좀 잘못된 거잖아요.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분들이 제일 돈이 많이 필요한데 아이 기를 때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툭하면 우유값 빼고 뭐 하고 애 데리고 변두리 아파트 전전하면서 애가 거진다 클 때 돼야 겨우 이제 집장만도 조그맣게 했고 걔한테 뭘 좀 베풀만 하면 걔는 벌써 이제 집을 떠났고 노인네가 남아가지고 돈이 괜히 남아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일본이나 우리나 똑같이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노인네들은 또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수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나라 경제가 돌지도 않죠. 저는 차츰 임금 구도가 30대 40대가 최고로 높고 그로 떨어지는 이런 구도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돼서 그렇게 많이 벌 필요는 없잖아요. 단지 중요한 건 노인이 돼도 갈 곳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이게 또 장짜리 욕심이 많은 나라에서 잘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장짜리는 그냥 노인들한테 좀 양보해 주시고요. 근데 실제로 장은 하되 권력은 별로 없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 뒷바라지나 하는 월급도 더 작은 약간 허울만 좋은 장들 이런 거 좀 양보 좀 해주시고 그래도 노인네들은 그런 거 한다고 또 기분 좋아서 다니면서 조금씩 벌면서 실제로는 팀제로 운영하면서 능력 있는 젊은 분들이 팀의 팀장 역할을 하면서 항상 흩어졌다 헤어졌다 하는 체제로 유동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경영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제도 없어지면 더 힘들어질까? 제 생각 저는 더 힘들어질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그 마지막으로 한 분만 좀 질문을 받아볼게요. 번쩍 여기 손 드신 시니어 나종민 대표님. 네. 저 정도면 시니어. 저 시니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시니어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겠지만 제 아이템은 이제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 보면 문과 이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눴다가 그게 평생 길로 갔고요. 근데 저는 또 문과를 나왔는데 불구하고 계속 IT 일적으로 했으니까 또 이과 일을 한 거겠죠. 잘 맞더라고요. 다행히 그게요. 그리고 또 저희 애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 애들은 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과성인지 이과성인지 우리 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별로 옳지 않은 게 애들을 키워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양쪽을 다 겸비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걔들은 좋아하고요. 근데 불행히도 현재 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키우고 있지만 도대체 쟤들을 어떻게 지금 문과를 학교를 가면 과연 과학을 어떻게 접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도저히 방법적으로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뭐 제가 책을 한 권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집필하다가 한 봄에 잠깐 멈췄어요. 그 책 잘못 내면 그 정치권에서 너무 자꾸 귀찮게 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거 끝나고 내리라 하고 지금 좀 미뤄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 미니멈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있을까?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덧 우리가 교육이 경쟁의 수단이 돼버려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는데요. 원래 교육이라는 건 사회에 먼저 진입한 사람들이 나중에 진입할 친구들을 보면서 너희 이 정도는 알아야 들어와서 우리랑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거였는데 그게 좀 이상하게 지금 변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교육의 그 근원적인 목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 이거는 안 배우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걸 모두가 합의 볼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없을까를 지금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랑 자꾸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많지 않기를 지금
굉장히 바라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과, 이과의 장벽을 없애고 다 배워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2배로 괴롭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니까.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에 한 20%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미니멈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그 정도는 정말 미안하지만 너 다 배워야 돼. 다 시키고요. 나머지 80%는 정말 완벽하게 자유를 주고 넌 이거 정말로 하기 싫어? 그럼 넌 매일 춤만 춰. 너 이거 정말로 하기 싫어? 넌 그럼 저거 해. 정말로 자유도 줄 수 있는 혹시 그런 교육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이게 좀 황당한 얘기처럼 뭐 주변의 몇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저를 항상 이상주의자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대학 교수 된 이유가 저는 평생 그냥 학교 가는 게 좋아서 학교 가다가 대학 교수 됐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도 단 하루도 학교를 안 간 날이 없습니다. 일요일도 그냥 학교 와서 가방 놓고 놀았어요. 지금도 눈만 뜨면 학교 갑니다. 제 아내가 가방 메고 또 나가면 그렇게 학교 가는 게 좋냐? 예, 집에서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또 나가니까요. 전 제 연구실에 가서 일단 앉았다가 하루를 시작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단 학교 가서 앉아가지고 오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이러고 이제 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학교가 재미없는 곳이고 학교가 끔찍한 곳이고 20%만 하게 하고 나머지 학교 가서 80%를 신나게 놀게 하면 되게 학교 가기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통섭은 서로 다른 걸 했을 때 통섭을 하는 거죠. 우리처럼 전 국민이 다 똑같은 공부했고요. 전 국민이 다 똑같은 시험 봤고요. 전 국민이 다 비슷비슷 고만고만한 사람들 가지고는 통섭이 불가능합니다. 좀 확 흩어져서 이놈은 저짓하고 저놈은 저짓하고 그럴 때 섞어야 이게 통섭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냥 확 그런다고 우리나라 저 안 망할 것 같은데 뭐 하여간 그런 위험한 생각을 지금 책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유, 위험한 책을 집필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하여튼 긴 시간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